안녕하세요. 결혼해서 소스라치게 요상한 사건을 겪은 여자입니다. 여기 채널에 저와 비슷한 사연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꽤 재밌을 이야기니 꼭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남편과 6년의 연애를 하고 3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그이는 연애 때 보여줬던 모습이 너무 완벽해서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거나 결혼을 고민한 적이 없었답니다.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 친구들, 회사 지인들까지 모두 제 남편의 인성을 보고 남자를 정말 잘 만났다는 칭찬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연애 때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보, 음식물 쓰레기는 무조건 내가 버릴게. 분리수거랑 청소도 내 몫으로 할 테니까 당신은 음식만 해줘. 물론 설거지도 내가 할 거야. 오빠, 나 진짜로 결혼 잘한 것 같아. 항상 헌신해주는 것도 고맙고 나만 사랑해주는 것도 너무 고마워. 당연히 그래야지. 당신은 내 하나밖에 없는 아내잖아. 나한테는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해. 당신이 힘든 거 보기 싫어서 이러는 거니까 날 부려 먹으라고. 오빠,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나중에 내가 애 낳고 살도 찌고 못 낳아도 똑같이 사랑해줘야 해? 내가 변할 사람으로 보여? 여보, 난 당신이 쭈글쭈글한 할머니가 돼도 사랑할 거야. 그이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할머니가 돼도 사랑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을 길게 가지기로 해서 아이 갖는 걸 미뤘어요. 당장 애부터 낳으면 둘만의 시간이 줄어드니 그렇게 하자고 했죠. 결혼 3년 차가 넘어가도 그이는 한결같이 저만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회사에서 과장으로 진급하고 나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오빠, 또 술이야? 어떻게 매일같이 회식을 해? 여보, 내가 과장 됐다고 쏘라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안중에도 없고 맨날 밖으로만 도네? 내가 1번이라더니 벌써 뒤로 밀려난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가장이니까 밖에서 희생하고 들어오는 거잖아. 내가 잘 돼야 당신 생활비도 올려주고 나중에 아이 키울 수 있는 돈을 벌어올 거 아니야. 오빠, 나랑 맞벌이여서 충분하거든? 술자리 좀 줄이고 건강이나 챙겨. 우리 엄마가 사준 장어즙은 잘 먹고 있는 거야? 요새 그냥 잠만 자기만 하던데. 우리 뜨거웠던 날이 얼마나 된 줄 알아? 오래됐나? 좋아. 그럼 오늘 밤 이 오빠가 여보를 뜨겁게 해줄게. 어머, 오빠 술 냄새나. 어머, 모르겠다. 좋았어. 오늘 오빠가 아낌없이 홍콩에 보내줄게. 그렇게 뜨거운 밤을 가끔 보내긴 했지만 그이의 회사 상사들이 자주 남겨서 거의 매일 취해서 들어왔습니다. 술에 찌든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했는데 어느 날 그런 감정이 싹 사라졌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아침을 먹으면서 소주를 마시더라고요. 좋다. 아침에 마시는 소주 한 잔은 약이라더니 정말 그러네. 힘이 불끈 난다. 오빠 미쳤어? 아침부터 술이야? 회사 안 갈 거야? 아니, 가야지. 근데 한두 잔은 티도 안 나서 괜찮아. 어차피 차 없어서 운전할 일도 없으니까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면 좋잖아. 당신 알코올 의존증 아니야?
술을 날마다 먹더니 심하게 중독된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금요일에 나랑 같이 병원 가서 상담 받아보자. 에이, 무슨 알코올 의존증이야. 대한민국 가장들은 다들 이러고 살아. 오빠, 다들 이러진 않거든? 아침부터 소주로 시작하는 가장들이 몇이나 되겠어. 병원에 가기 싫으면 나랑 약속부터 해. 앞으로 집에서 술 먹는 거 금지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만 회식 자리에 나가고 나머진 퇴근하자마자 집에 와. 아, 여보. 남자들은 사회생활 잘하려면 술자리 꼭 나가야 돼. 그거 다 핑계야. 그리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요즘도 상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술을 마셔. 그럴 시간에 집에서 자기 개발을 하든 푹 쉬든지 해. 오빠 얼굴이 많이 까칠해 보인다고. 내 말대로 해, 알았지? 네, 마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이는 익살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와의 약속은 지키지 않고 매일 술에 찌들어서 들어오더군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보게 되니 콩깍지가 벗겨졌고 실망하는 날들이 많았어요. 인사불성이 되어 들어와서 오바이트를 여기저기 하고 옷방에 소변까지 보는 등 정남이 떨어지는 행동을 자주 했답니다. 그런데 그이의 변환점은 비단 술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동안 로또나 즉석 복권 한 장 사본 적이 없던 남자가 불법 토토까지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인터넷 도박이었죠. 거의 한 달 월급을 모두 도박하는 데 썼다가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오빠, 이젠 술도 모자라 도박이야? 최악의 남편이 술, 도박, 여자라는데 오빠는 벌써 2가지에 중독됐잖아. 도대체 왜 이렇게 변한 거야? 아이, 미안해. 처음에 몇 번 따서 끊질 못했네. 여보, 내가 다음 판에서는 꼭 몇 배로 딸게. 뭐야? 도박하지 말라니까 다음에 또 하겠다는 거야? 오빠, 원래 이런 남자였어? 아니면 나랑 살면서 변한 거야?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은 아니지. 그건 당신도 알잖아. 그냥 회사에서 돈 버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인생은 한 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해본 거야. 지금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앞으로 술을 마시든 도박을 하든 둘 중 하나만 하다 걸리면 그땐 이혼이야. 나 괜히 하는 소리 아니고 그동안 쭉 참아오다가 하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남편은 알겠다고 대답하긴 했지만 진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이와 이혼할 마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지냈답니다. 그이는 도박은 끄는 것 같았지만 술은 아니었어요. 제가 경고한 지 며칠 만에 만취해서 새벽에 들어왔답니다. 그 꼴을 더는 봐주지 못할 것 같아 바로 집에서 나와 근처 회사 친구의 집에서 잠을 자고 출근했어요. 그날 화가 심하게 나서 그런지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소화도 안 되는 데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내고 내과에 들러 진찰을 받았는데 제 속이 안 좋은 건 남편 때문이 아니라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예상을 전혀 못했던 저는 임신 소식에 할 말을 잃어 한참 동안 멍하니 의사 선생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미소를 지으며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가봤더니 진짜로 임신이라는 말을 듣고 기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화가 나 있는 걸 잊어버리고 바로 전화를 해서 알려줬어요. 그이는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달려온다고 했답니다.
몇 시간 뒤 집에서 남편을 만났는데 그이가 무릎을 꿇어 앉더군요. 여보, 나 때문에 화 많이 났을 텐데 기쁜 소식 먼저 알려줘서 고마워. 나 앞으로 술도 끊고 인터넷 도박질도 그만할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테니까 용서해줘. 이야, 임신한 게 좋긴 좋네. 당신이 먼저 나쁜 걸 끊어버리겠다고 하니까 아주 고맙네. 그래, 앞으로는 도박은 절대 금물이고 술은 아주 가끔씩 마셔. 알겠지? 응, 그렇게 할게. 여보,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밖에 나가서 사올게. 그래, 나가서 호떡이랑 튀김 같은 거 좀 사다 줘. 기름진 게 땡기네. 그러자 남편은 주저하지 않고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면서 남편의 잘못을 다 용서하고 말았어요. 임신 중 남편은 한 번도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도박은 말할 것도 없이 끊었고요. 그런데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은 자주 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만삭이 될 때까지 회사에 나갔다가 출산일이 다가와 출산휴직과 육아휴직을 냈답니다. 제 자리가 없어질까봐 걱정이었지만 남편을 믿고 온 신경을 아기에게 집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예정일에 큰 진통 없이 딸을 출산했어요. 남편은 저희 딸을 품에 안게 되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너무 예뻐.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아. 그렇게 예뻐? 아주 좋아 죽네.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애긴 처음 봐. 아유, 우리 딸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자기야, 내가 책임감 가지고 정말 열심히 살게. 자랑스러운 가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게. 그래, 고마워. 나도 육아휴직 기간엔 최선 다해 내조할게. 우리 잘 살아보자. 그렇게 딸을 낳게 되면서 남편은 회사에서 칼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입에 술을 한 방울도 대지 않고 들어왔죠. 과거 술에 미쳐 살았던 것과 인터넷 도박했던 일들은 실수라고 생각됐고 다시는 중독에 빠지지 않으리라 믿었답니다. 제 딸은 얌전하고 잘 울지도 않고 잠도 매우 잘 잤습니다. 육아가 편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순한 딸이었어요. 한동안 남편을 편하게 잠자라고 딸의 방에서 잠을 잤는데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그이가 한 달이 넘도록 저를 안아주지 않아서 거리감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기 낳고 나면 부부관계가 뜸해진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길 바래서 노력을 무던히 했답니다. 예쁜 옷을 입고 남편을 기다렸고 틈틈이 운동을 해서 몸매도 가꿨답니다. 오빠, 우리 딸 잠들었어.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여보, 나 오늘 너무 피곤해. 미안한데 그냥 자면 안 될까? 뭐? 당신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그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아주질 않네? 이젠 내가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아니, 당신은 예쁘지. 여전히 사랑스러워. 문제는 나한테 있어. 나이 40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아. 하루 종일 피곤해서 억지로 일하고 돌아온다고. 몸에 적신호가 켜진 건가? 이번 주말에 한의원에 가서 보약이나 한 제 지어줄까? 보약은 무슨. 그냥 지나가는 만성 피로니까 걱정 안 해도 돼. 계절 바뀌면 나아지겠지. 그이가 보약을 거절했지만 걱정이 되어 비싼 보약을 지어다 줬습니다. 밤에도 힘이 불끈 나는 약재가 들어가서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죠.
하지만 남편의 몸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고 매일 피곤한 얼굴로 퇴근해서 잠만 자다가 회사에 나갔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서 남편에게 기분 좋은 선물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서 모처럼 데이트를 해볼 생각이었죠. 김밥을 싸고 과일과 후식을 얹어서 3단 도시락을 완성했고 딸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전화를 해서 불러내려고 했는데 핸드폰이 꺼져 있더라고요. 회사 안으로 들어갈까 하다가 조금만 더 있다 전화를 해보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제 뒤에서 인사를 하더군요. 형수님, 안녕하세요. 결혼식 때 뵀었죠? 저 김 과장님 부하 직원 박 대리예요. 아, 기억나요. 박 대리님. 결혼식도 오셨고 집들이 때도 뵀었잖아요. 반가워요. 네, 정말 반갑네요. 근데 김 과장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어떡하죠? 오전에 외근 나가서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아, 그래요? 남편 줄 도시락 싸왔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아무래도 오늘은 틀렸나 봐요. 그러게요. 아쉽겠어요. 형수님, 이사한 집은 어때요? 네? 이사라뇨? 얼마 전에 김 과장님 저희 동네에서 봤는데요. 저희 동네로 이사 오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닌가요? 이사 안 했어요. 다른 과장님이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형수님, 제가 모시는 과장님이 김 과장님밖에 없는데 그런 걸 헷갈릴 수 있겠어요? 근데 과장님이 왜 이사하셨다고 하셨을까요? 그이가 대리님 동네에 있었다고요? 일단 알겠어요. 전 금방 돌아가 보는 게 좋겠네요. 박 대리는 솔직한 성격에 말을 돌려서 할 줄 잘 모르는 사람이라 직접 보고 들은 대로 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이가 왜 이사했다고 거짓말했고 다른 동네에 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박 대리에게 저랑 나눈 이야기를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왔고 제가 도시락 싸서 찾아간 사실을 알고 아쉬워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핸드폰을 꺼두고 있었어. 날 위해 도시락까지 싸서 찾아왔는데 헛걸음 시켜서 미안해. 아니야, 내가 미리 말하고 갔어야 했는데 괜히 서프라이즈 하려고 오버한 거야. 앞으로는 미리 전화 줘. 내가 하는 일의 절반이 영업이니까 회사에 붙어있지 않는 시간이 자주 있잖아. 알겠지? 그이와의 대화는 제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른 동네로 이사했다는 말을 한 게 걸렸죠. 남편이 무엇을 숨기는지 알아내기 위해 다음 날부터 딸을 아침마다 친정에 맡기고 남편의 뒤를 미행했습니다. 외근이 잦던 그이가 회사 밖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이틀 동안은 꽝을 치고 말았어요. 제가 괜한 짓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사 갔다는 말은 그냥 농담처럼 건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미행한 지 사흘 만에 그이가 외근 나가는 걸 포착했습니다. 차를 가져가지 않고 걸어가길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이윽고 남편이 이사한 집이라는 박대리 동네의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쭈뼛 서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어요. 저층 아파트라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몇 층으로 올라가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3층에서 현관문을 두드리니 어떤 여자가 반갑게 문을 열어주더군요. 자기야, 왜 이제 왔어? 나 후끈거리는데 참고 있었다고. 얼른 들어와. 우리 자기 3일 만에 보는 건데 더 예뻐졌네. 오늘 아주 흐드러지게 놀아보자고.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이 바람난 걸 알 수 있는 대화였죠. 깊은 빡침이 제 몸을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고 수십 번의 심호흡을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잡으려고 현관문을 두들겼어요. 누구냐고 묻는 상간녀 목소리에 수도 검침하러 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수도 검침하러 왔어요. 잠깐 문 좀 열어주세요. 알았어요. 잠시만요. 현관문을 열어준 상간녀는 샤워 가운만 걸치고 있더군요. 곧바로 양손으로 밀쳐버리고 신발을 신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방 안에 없었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똑똑 노크하자 그이가 깔깔거리며 말하더군요. 아이, 자기 나랑 같이 샤워하려고? 엉큼하긴. 알았어, 들어와. 그이는 의심 없이 화장실 문을 열어줬고 저는 발가벗고 물에 젖은 남편을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여보, 오해하지 마. 저 여자분은 거래처 대표님이야. 내가 땀을 많이 흘려서 양해하고 샤워하는 중이라고. 거래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요즘 만성 피로로 힘들다더니 여기 와서 힘 빼고 오느라 그랬구나. 이 더럽고 역겨운 자식, 가만두지 않겠어! 샤워기 헤드를 뽑아들고 남편을 사정없이 갈겨줬습니다. 또 발로 걷어차서 화장실의 딱딱한 타일에 넘어뜨렸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내 다리. 니놈 거기가 문제지? 내가 문제를 없애줄게. 샤워기 호스를 잡고 빙빙 돌리다가 남편의 주요 부위에 샤워기 헤드를 가격했습니다. 남편 주둥이에서 하얀 개거품이 흘러나오며 실신해서 다음 차례로 넘어갔답니다. 상간녀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고 맷돌 돌리듯이 힘껏 돌려줬어요. 이년아,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냐? 너 이러는 거 너희 부모도 알아? 보자, 니년 핸드폰이 식탁 위에 있네. 내가 니년 부모한테 전화해서 니년 집으로 오라고 할게. 안 돼, 하지 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 지금 시한폭탄이거든. 건들지 마라. 살고 싶으면 당장 핸드폰 잠금 풀어. 그년의 엄지손가락을 억지로 잡아서 핸드폰 잠금을 풀고 전화번호부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년에게 남편이 있더군요. 내 사랑 남편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보고 경악했어요. 너 유부녀야? 그럼 여기가 니년이랑 니년 남편이 사는 집이야? 허, 이것들 미쳐도 제대로 미쳤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 여긴 우리 둘이 마련한 아지트예요. 월세로 마련한 곳이라고요. 뭐? 바람 피우려고 아예 집을 구했어? 이것들 정말 웃기는 년놈들이네. 아주 개차반이 따로 없다고. 네 남편 불러서 제대로 쇼를 열어보자. 안 돼요. 제 남편이 알면 저 살아남지 못해요. 예전에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다 걸려서 이번에 걸리면 진짜 개박살 날 거라고요. 너 심각한 걸레구나. 그럼 네 남편이 걸레를 빨아서 데리고 살지 쓰레기통에 버릴지 알아보자고. 자, 전화 건다. 언니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이가 알면 저 오늘 뼈도 못 추릴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바야. 니들은 오늘 끝장이야. 제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상간녀가 오열하며 제 다리를 붙잡았지만 저는 상간녀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고 아파트 주소를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남편이 올 때까지 현관 앞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윽고 문을 두들기자 제가 바로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바람난 두 년놈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상간녀를 먼저 개패듯이 박살내고 제 남편을 잡아뜨리고 주먹과 발길질을 연타로 날려줬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고 구경하고 앉아 있었죠. 두 년놈이 개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자 상황이 종료됐어요. 상간녀 남편은 상간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혼하실 거죠? 저랑 같이 변호사 알아보실래요? 이혼 안 합니다. 지난번에 제 마누라가 바람 피워서 이혼하려고 내쫓았는데 아이들이 엄마 없이 못 산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애들이 애엄마를 좋아해서 좀 클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그쪽은 알아서 하세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5살, 4살 아이가 있는데 상간녀와 따로 살면 정서적으로 불안해할 것 같다며 당분간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그 아파트에 버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어서 변호사도 알아볼 계획이었죠. 그런데 남편이 바로 뒤쫓아와서 무릎 꿇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성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아는데 본능적으로 끌려서 큰 실수를 했어. 여보, 나 당신이랑 우리 딸 없으면 못 살아. 제발 이혼만은 참아줘. 이 발정난 놈아. 너 같으면 내가 바람나면 참고 살겠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럼 당신도 바람 한번 피우고 와. 그럼 쌤쌤 되니까 같이 살 수 있잖아. 안 그래? 미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 짐승 같은 놈아. 내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난 이혼할 거야. 넌 술, 도박, 여자까지 삼진 아웃이야. 나중엔 나한테 손찌검까지 할 놈이라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여보, 난 당신이랑 딸을 못 보면 살 수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건 두 사람이 전부라고. 지랄 그만하고 꺼져. 나가 돼지든지 상간녀 찾아가서 살림 차리자고 빌든지 하라고. 그이는 저 없으면 못 산다며 오열했지만 저는 얄짤없이 그 일을 내쫓아버렸습니다. 이혼 변호사를 찾아가 소장을 작성하고 이혼 준비를 하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이가 위독하다며 병원으로 오라더군요. 저에게 이혼 통보를 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구급차에 실려왔답니다. 남편이 하는 짓이 기가 막혀서 조금도 동정이 가지 않았어요. 병원에 발도 들이지 않았죠. 이혼소장을 시댁에 보냈더니 시부모가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자신 아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저렇게 끔찍한 행동까지 하면서 후회하고 있으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들이 저 세상 가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전 절대로 그 짐승놈을 다시 받아주지 않을 거예요. 현아의 미야, 그러지 말고 딱 한 번만 눈 감아주렴. 네가 용서만 해주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마.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돈도 주고 이 아파트 명의도 네 이름으로 바꿔주마. 네가 아직 용서가 안 되면 당분간만이라도 별거를 하다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잡고 싶으세요? 지금 내 아들이 저렇게 된 꼴을 보니 너랑 이혼하면 진짜 큰일 내겠어. 난 아들을 먼저 보내고 싶지 않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 전 재산을 다 줄 수 있다고. 며느라, 이 노인네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라. 어머님 아들 대단하네요. 잘못은 지가 다 해놓고 그런 멍청한 짓을 저질러요?
나랑 이혼하는 게 그렇게 무서웠으면 애초에 잘못을 안 하면 될 것에. 현아, 애미야. 우리가 가진 거 다 줄게. 그러니 제발 현아를 봐서라도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렴. 응? 시부모님은 저에게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자기들 아들을 살려달라고 빌더군요. 바람난 놈이 뭘 잘했다고 극단적 시도를 해서 사람 곤란하게 만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남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또 할지 모르니 이혼하는 걸 다시 생각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세상에 제 편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남편이 병원 입원 중이어서 이혼 재판은 불가피해 다시 소장을 써야 했는데 잠시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주신다는 재산과 아파트 명의를 일단 받아내야겠다고 판단했죠. 이혼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야 덜 억울할 거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퇴원하고 저와 잠시 별거하기로 해서 시댁에서 지내기로 했고, 저는 아파트 명의와 시부모님의 재산을 물려받고 딸과 둘이서 지냈어요.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명의와 돈을 받긴 했지만 조건은 어디까지나 조건일 뿐, 제가 소송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이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재산을 받았으니 이혼을 조금 천천히 하기로 하고 딸 육아에만 신경 쓰면서 지냈어요.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매일 현관 앞까지 찾아왔답니다. 늘 문전박대해서 돌려보내며 제 마음이 풀어질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꺼지라고 했습니다. 매일 현관문 앞에서 무릎 꿇고 비는데 이웃들이 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에게 사과했답니다. 시부모님도 이틀에 한 번씩 와서 자기 아들을 한 번만 받아주라고 싹싹 빌었어요. 그러다 시댁 식구들이 현관 앞에서 비는 걸 친정 부모님이 보게 됐고, 저에게 이제 그만하고 다 잊어버리고 남편과 다시 잘해보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부모님한테 실망이었어요. 남편이 잘못될까봐 상처받은 저는 안중에도 없는 걸 보고 아주 많이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의 시간이 흐르니 저도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매일같이 용서를 빌고 새로운 사람, 아니 예전보다 좋은 남편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맹세를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으로 용서하고 한 집에 살되 각방을 쓰기로 했어요. 식사는 알아서 차려 먹으라고 했고 제 심기를 건드리면 언제든지 내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진짜 잘할게. 예전보다 더 당신한테 잘할 거야. 우리 딸에게도 자랑스럽진 못해도 더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을 거야. 마음대로 해. 근데 어디까지나 임시로 지내는 거야. 내가 나가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 이제 이 아파트 내 명의인 건 알지? 알겠어. 다신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이번엔 진짜야. 그렇게 저는 그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고 몇 주 동안 노력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회사에 가는 시간 외에는 모두 집에서 딸과 함께 했답니다. 저에게 편하게 쉬라면서 딸을 데리고 재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 마음이 열리지 않아 끝까지 각방을 고집했어요. 여보, 이제 각방 그만 쓰면 안 될까? 나 당신을 너무 안고 싶어. 안 돼. 당신이 바람난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아. 혐오감이 드는데 어떻게 합방을 하겠어? 그냥 이렇게 지내보다가 나중에 내 마음 풀리면 그때 다시 생각해 볼게. 언제까지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거야? 여보, 나도 남자야. 당신이랑 같이 잠자리를 하고 싶어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밖에 나가서 해결해. 뭐? 내가 괜한 말을 했네. 미안해. 당신 말대로 기다릴게. 언제가 되든 당신이 마음 열 때까지 기다릴게. 저는 철벽을 치고 끝까지 남편과의 합방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씻고 들어온 것처럼 보였어요. 살짝 옆으로 지나가 봤더니 샴푸 냄새가 진하게 났죠. 이 인간이 또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생각하며 이번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어요. 증거를 잡아내서 위자료와 양육비를 왕창 뜯어내고 개박살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에 딸을 친정에 맡기고 남편의 뒤를 따라 붙었어요. 예상대로 외근 나가는 걸 보게 되자 바람 피우러 가는구나 싶었어요. 그이는 어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군요. 이번에도 월세로 마련한 아지트인 것 같았습니다. 가까이 따라붙어 남편이 들어간 호수에 문을 두들겼더니 남편이 웃옷을 벗은 채 문을 열더군요. 저는 바로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주먹과 발길질로 사정없이 갈기는데 남편이 오해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오해야, 오해! 나 바람난 거 아니야! 우리 회사 거래처 회장님이 거동하기 불편해서 샤워시켜드리고 있던 거야. 화장실 안에 가봐. 어르신이 있을 거라고. 뭐? 이젠 하다하다 회장님 똥 닦아주고 있다는 거짓말을 해? 그이가 헛소리를 하길래 먼저 주요 부위를 걷어차줬습니다. 그리고 진짜 끝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늘 시댁으로 퇴근해라. 당신 집은 용달 불러서 보낼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혼은 당연히 소송으로 진행할 거야. 네 놈의 껍데기를 다 벗겨 먹을 거야. 여보, 한마디만 할게. 화장실 문 열어봐. 그럼 날 믿을 거야. 어서. 안 그래도 바람난 년도 조져줄 생각이야. 같이 처맞을 준비하고 있어라, 이 짐승놈아. 저는 바로 화장실 문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진짜 연세가 많은 남자 어른이 있더군요. 제가 헛다리를 짚은 거였어요. 그이가 거래처를 하나 뚫고 있었는데 회사 회장님이 몸을 다쳐서 거동이 힘든 걸 알고 매일 찾아와서 점수를 따려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온다는 겁니다. 여보, 나 실적 올려서 당신이랑 우리 딸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이러는 거야. 샴푸 냄새가 왜 나나 했더니 이런 거였어? 이거 참 민망하네. 오늘 내가 실수했어. 미안. 여보, 이제 그만 날 믿어줘. 진짜 다시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울 거야. 나 그만 가볼게. 가서 마저 씻겨드리고 일하고 와. 오늘은 저녁 같이 먹자. 정말? 여보, 고마워. 나 퇴근하고 바로 달려갈게. 당신이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엄청 먹고 싶어. 알았어. 김치찌개랑 고기도 볶아 놓을 테니까 일찍 들어와. 저는 민망하기도 하고 남편에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어 같이 밥 한 끼 정도는 먹어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은 모처럼 그이와 식사를 하게 됐어요. 여보, 잘 먹었어. 진짜 오랜만에 당신이 차려준 밥 먹으니까 힘이 불끈 솟는다. 오늘은 같이 자면 안 돼? 그건 못하겠어. 미안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 그래, 이해해. 나 같은 놈을 다시 받아준 것도 대단한 결정인데 같이 잠자는 건 아직 무리겠지.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하튼 밥 다 먹었으면 그만 방으로 들어가 봐. 그래, 여보. 모레가 당신 생일이더라? 우리 모레는 같이 밖에서 밥 먹을까? 다른 날은 몰라도 당신 생일엔 내가 좋은 거 사주고 싶어. 내 생일?
벌써 그렇게 됐나? 알겠어. 모레 밖에서 밥 먹자. 그렇다고 더 큰 걸 기대하지 마. 밥 맛있게 먹고 예쁜 길 같이 걷자. 난 그거면 충분해. 남편은 끝까지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더군요. 이틀 뒤, 제 생일날이 되자 기대되더라고요. 이 바보같이 남편이 저지른 짓들이 기억나지 않고 좋은 것들만 떠올랐어요. 그래서 생일인 그날은 남편과 오랜만에 합방을 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낮까지 딸을 데리고 있다가 저녁 시간 전에 친정에 들려 딸을 맡겼답니다.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데이트를 간다고 하니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곱게 화장을 하고 옷도 제일 예쁜 걸로 골라 입었어요. 연애할 때 그이가 자주 칭찬했던 옷과 비슷한 원피스를 입었답니다. 저녁 6시가 되기 전에 남편과 약속한 장소로 나가려던 참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아직 집이지? 지금 출발하려고. 당신 퇴근했어? 미안해서 어쩌지? 지금 일에 차질이 생겨서 해결하고 가야 할 것 같아. 거래처에서 물량을 제대로 못 맞추는 바람에 우리 대표가 난리도 아니야. 아무래도 내가 책임지고 일을 처리해야 할 것 같아. 여보, 이따 8시에 내가 전화하면 나올래? 그 정도면 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뭐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 일인데. 당연히 책임지고 와야지. 수고하고 이따가 전화해. 그이가 진행하던 거래처에서 문제를 일으켜 하는 수 없이 약속 시간을 미루게 됐죠. 저는 뭘 할까 하다가 그냥 밖에 나가서 혼자 바람도 쐬고 책 쇼핑을 할 마음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서점에 들어가 신간책을 구경하다 보니 시간이 금세 8시가 됐더군요. 남편에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일 처리가 또 늦어질 것 같다며 1시간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상황을 보니 조금 급박한 것 같아서 천천히 일을 보고 집으로 오라고 전했습니다. 저도 데이트를 기대하긴 했는데 아무래도 제 생일날 데이트는 어려울 것 같아 집으로 돌아갔어요. 혼자 식사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밤 11시가 되자 눈이 감기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쿨쿨 자다가 핸드폰 진동 소리에 깨어났고 남편의 전화를 바로 받았어요. 당신 아직도 일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새벽 3시야.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누구세요? 그때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제 마누라랑 그쪽 남편이 바람 피우는 날 한바탕 한 거 기억하시죠? 그때 그 남자입니다. 네? 그 상간녀 남편이라고요? 근데 새벽 3시에 왜 제 남편 전화로 연락을 주시는 거죠? 설마 그이가 또 바람을 피웠어요? 그것보다 더한 사건이에요. 여기 병원 응급실입니다. 직접 와서 보셔야 합니다. 응급실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병원까지 갔어요? 알았어요. 지금 출발할게요. 저는 자세한 건 병원 가서 듣기로 하고 헐레벌떡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더니 상간녀 남편이 로비에 서 있더군요. 아저씨, 그때 그분 맞죠? 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네요. 무슨 일이길래 응급실에 오라고 한 거죠? 제 남편이 어떻게 됐길래요? 지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기예요. 남자가 가리킨 방향으로 시선을 틀었더니 남편과 상간녀가 나란히 발가벗고 누운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심장 박동기까지 가져와서 두 사람을 살리려고 최선을 다하더군요. 하지만 곧 포기하고 하얀 천으로 몸과 얼굴을 덮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상간녀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 두 사람이 왜 저렇게 된 거죠? 뭘 하다가 발버벗은 채로 병원에 실려온 거냐고요? 아까 의사한테 들었는데 두 사람이 그 짓 하다가 심정지가 왔다고 하더군요. 제 마누라가 의식이 있을 때 119를 누르고 쓰러졌는데 바로 구급차가 데려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쪽 남편은 복상사, 제 아내는 복가사로 숨진 겁니다. 에휴, 이 두 사람은 계속 불륜 관계를 유지해온 모양이에요. 둘이 아직도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요? 이 짐승 같은 놈이 순한 양인 척하더니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외식하자고 하더니 퇴근하고 새벽 3시까지 그 짓 하느라 절 바람 맞힌 거네요. 참, 어이가 없네. 세상에 이런 빌어먹을 사건이 다 있네요. 근데 아저씨, 복상사는 알겠는데 복하사는 뭐죠? 복상사는 여자 배 위에서 숨지는 것이고 복하사는 반대로 남자 배 밑에서 숨진 걸 말한다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그 쾌락을 위해 그 짓거리 하다가 저 세상 간 겁니다. 어이가 없어 죽겠네요. 나중에 우리 자식들이 엄마 어떻게 돌아가셨냐고 물으면 뭐라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쪽팔려 이씨. 그러게요. 이건 뭐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결말이네요. 그렇죠. 진짜 쇼킹하고 기괴한 일이죠. 그래도 저는 이혼보다 사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엄마 안 찾을 테니 마음고생할 일이 없거든요. 물론 애들이 한동안 힘들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테니까요. 아저씨랑 제 팔자가 참 딱하네요. 바람난 것들에게 농락당하며 산 것 같아요. 그 인간이 저 세상 갔다는데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나도 그래요. 솔직히 쌤통이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아랫돌이 멋대로 돌린 죄를 받게 된 거라 생각하자고요. 이제 전할 말 다 전했으니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전 그 마누라 장례 치러줄 생각이 없거든요. 네. 먼저 들어가세요. 상간녀 남편은 어깨에 힘이 빠진 채로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시부모에게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전했어요. 두 분은 영안실에 와서 오열하다가 쓰러지더군요. 저는 그걸 보다가 발걸음을 옮겨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저 역시 그 인간의 장례를 치러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명복을 빌어줄 생각도 없었으니까요. 속으로 에라이 잘됐다 외치고 과감하게 제 갈 길을 나섰습니다. 친정 부모님한테 복상사로 숨진 남편 이야기를 꺼냈더니 기겁하시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례식장에 없는 저에게 연락을 해서 사람된 도리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고 연락이 왔어요. 전화 너머로 욕설을 하며 당장 와서 장례식을 치르라고 으름장을 내더라고요. 이에 저는 마지막 복수를 위해 깔끔하게 검은 추리닝을 입고 남편의 장례식에 들어섰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매섭게 째려보며 왜 이제야 나타났냐고 욕을 하셨어요. 이년아, 아무리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이따위로 나오는 건 아니지? 이 연병할 년아! 어머님, 입이 걸걸하시네요. 그동안 저한테 안절부절 못하시더니 지금은 꽤 당당하시네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 딴 여자랑 그 짓 하다가 저렇게 갔어요. 누가 보면 억울하게 간 줄 알겠네요. 표정 푸세요. 뭐야? 이 육실할 년아?
네가 잘했어 봐라.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운 건 너한테 문제가 있어서야. 남자는 기집년이 하긴 나름인 건 몰라? 네가 만족을 못 시켜줬으니 딴 데로 눈을 돌린 거라고. 지금 저한테 잠자리 기술이 부족해서 이 난리가 났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야, 어머님 생각보다 더 이기적이고 무식하네요. 어디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말을 해요? 인연이 어른한테 대드는 거 봐라. 너 오늘 초상 나고 싶냐? 내 아들 옆으로 보내줄까? 내가 왜요? 가려면 어머님이 가세요. 난 이놈의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부잣집 사모님 놀이하면서 살 거예요. 뭐? 보험금? 그게 얼마나 드는데? 사망보험금을 여러 개 들어놨거든요. 반올림해서 21억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다 시부모님이 주신 재산 3억이랑 아파트값 6억까지 더하면 30억이나 생긴 셈이네요? 어머, 이 돈을 어디에 쓰면서 살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너, 내 아들이랑 다시 합치는 조건으로 가져간 우리 돈이랑 아파트는 내놔라. 내 아들이 일이 됐으니 다시 돌려달라고. 그 돈 우리 부부 노후 자금이었어. 그런데 나한테 다 줬잖아요. 이미 내 주머니에 들어왔으니 내 돈이죠. 어머님, 아버님, 아들 하나 잘못 키워서 날려먹었다 생각하시고 폐지나 줍고 사세요. 그렇게 포기하고 사시는 게 좋을 겁니다. 제가 두 분에게 한 푼도 줄 일이 없으니까요. 뭐야? 이 나쁜 년 가만두지 않겠어. 오늘 네 년도 초상 치를 줄 알아.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자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정사진 액자를 들고 마구잡이로 휘둘러서 시모를 넘어뜨렸죠. 이 사악한 년아, 이게 할 짓이야? 고인이 된 내 아들에게 이따위 짓을 해? 어머님, 그러게 왜 날 불렀어요? 하도 나한테 쌍욕을 하길래 제대로 개판 만들 각오하고 온 거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복상사로 돼진 남편놈 장례를 치러주겠어요? 아무튼 난 30억 가지게 됐으니 그거로 만족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럼 두 분은 폐지 주우면서 잘 살아봐요. 야! 이 나쁜 년아! 저는 깔깔거리며 시모의 욕을 뒤로하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남편의 사망 신고를 접수하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어요. 21억이라는 거금을 입금받아서 나왔죠. 그 이와 살던 집도 처분하고 시부모가 준 돈까지 더해 30억을 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먼저 부모님한테 적당히 돈을 드리고 저는 넓은 주택을 마련해서 딸과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중인 회사에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고 나왔네요. 이후 친정 부모님이 딸을 매일 봐주셨고 저는 남자를 여럿 만나봤어요. 자유의 몸이기도 하고 많은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해서 새로운 사람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중 가장 재력 있고 인물도 반반한 남자를 선택했어요. 사업하는 남자였는데 저보다 1살 연하였고 이혼남에 아이는 없었답니다. 여하튼 그의 청혼을 받아들여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됐는데 이듬해 둘째를 임신했어요. 사연에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의 저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보름 뒤에 아들이 태어나는데 건강하고 무사히 출산하도록 응원의 말씀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